자, 12주차 OX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까지 여기는 지문들이 조금 길고 까다롭게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그 출제 유형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3번까지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보호장치 중에 하나가 대항력 부여죠. 그 대항력 부여 요건이 뭐였었죠?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다음날 몇 시?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권 2개,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번이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달리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고요. 그 기준이 9, 6, 9, 5, 4, 3, 7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서울이죠. 9억. 수도권하고 부산광역시고요.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기억하자 그랬고요. 그 밖의 지역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이거 이하의 경우만 적용이 되는데 세종시잖아요. 보증금이 5억이고요.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환산보증금이 5억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 1억이잖아요. 그럼 총 6억이잖아. 5억 4천을 초과했죠. 그럼 상위법은 적용이 안 되죠.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되는 초과임대차잖아요. 근데 초과임대차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항력 부여, 갱신 요구권 인정,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호, 2기 아니라 3기 연체시 해지, 코로나 등 전염병에 의한 집합 금지 명령 등을 통해서 폐업을 했고 폐업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표준계약서 요 6가지는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대항력권을 갖췄죠. 그럼 대항력은 인정이 돼요. 문제는 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느냐? 이거 안 되죠. 우선 변제 적용 안 되잖아요. 대항력, 갱신 요구, 권리금 해소, 3기 연체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 표준계약서까지만 적용이 되고 우선 변제권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복잡하게. 자, 그 다음에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존속기간. 뭐라고 되어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년입니다. 1년. 이렇게 출제가 된다. 자, 집합 건물의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번, 5번, 6번. 자, 집합 건물의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려면 집합 건물이 있어야 되죠. 집합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객체로 하는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가 요 전유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플러스 거기를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구분 소유 의사 표시를 구분행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인정이 되면 설령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집합건축물 대장의 등록 자체가 구분소유 성립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해야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5번. 집합 건물 중 공용 부분. 사용이 있고, 수익 부담이 있고, 관리가 있고, 보존이 있고, 변경이 있었죠. 사용은 어떻게 했죠? 용도에 따라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용도에 따라. 수익 부담은 지분 비율이죠. 관리는 3분의 2 찬성이죠. 아니군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죠. 보존은 각자고요. 변경이 3분의 2죠.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특히 사용은 용도에 따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6번.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다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할 수는 있죠. 따라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일단 적용 요건, 그 다음에 귀속 청산 절차,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적용 요건에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소비대차 채권 또는 준소비대차 채권을 갖고 있을 것,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할 것,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익 및 이자 해합을 초과할 것,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을 것, 이게 요건이죠.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무, 목적 가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8번. A 토지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가 개시가 되면 경매법원은 이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 보존가등기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담보가등기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는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소멸한다.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고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8번 틀렸죠? 자, 9번은 귀속 청산 절차라고 변제기 도래의 실행을 통지하고 2달이 경과가 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이 청산기간 동안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었죠.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서도 안 되고 채무자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팔아먹어서도 안 되죠. 만약에 이걸 위반해서 청산기간 내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자가 청산에 관한 권리를 팔아먹었다면 선의 제3자가 아니고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채무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7, 8번. 자, 10번, 11번, 12번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자, 민사집행법 지문은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어느 범위에서 지문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 가이드가 나와요. 문제를 보면. 10번.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물권,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도 적용되지요. 꼭 소유권만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물권, 부동산 소유권, 토지에 관한 지상권 따위 이런 것들을 타인 이름으로 해놓는 것, 거기에도 부실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11번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뭐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것을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했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을 것이고요.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고 매매는 유효라 그랬죠.
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거.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해주는 것은 유효하다 그랬죠. 신탁자가 직접 등기를 청구하진 못하지만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주는 건 유효하다. 이거 기억하시자 그랬죠? 11번 틀렸죠. 12번 부실법이 적용이 됐을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상 약정, 무효, 등기, 원칙 무효. 그런데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에게는 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꼭 거의 공식처럼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든 적용이 안 되든 따지지 말고 수탁자와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지킨다. 이렇게 거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번 명의상 약정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된다 확인하시고 그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심화 과정 및 메일 정리 노트까지 다 했고요. 기본 심화 과정 마지막 할 때 제가 부탁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본 심화 과정을 지겹고 재미없더라도 3번 정도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3번 정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기본서가 그나마 체크해드린 게 읽혀요. 듣지도 않고 기본서 보면 읽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할 때도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본 강의를 한 3번 정도는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정환이가 어떻게 푸는가 그 푸는 스킬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강의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